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건 뭐 왕조 시대에도 참 민망할 수준의 그런 환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인데요. 한 PC를 들춰보았을 뿐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이 지경이라고 하면 이 사법부가 도대체 특히 양승태 법원을 위시로 한 이 법원행정처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삼권 분립이 무너진 건 말로 할 수도 없고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을 사람들은 사실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판사들이 아니었을까. 예. 법조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박근혜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받았을 이 충격 생각하면요. 뭐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말로 할 것도 없습니다만. 예.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 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철저하게 규명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 국가다라는 헌법적 원칙이 무너진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현송월에 주목할 오늘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건을 들춰보기 전에 저희가 좀 먼저 보아야 될 게 있는데요. 예. 법원 행정처가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행정처라고 하니까 보통 뭐 어디나 가도 그 행정 조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학교에 가도 행정사무실이 있고 국회도 사무처가 있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맡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법원행정처의 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을 하고 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말 그대로 대법원장의 수족과와 같은 기구이고요. 예. 여기서 담당하는 사무가 법원의 인사, 예산, 회계, 시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인사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마음을 먹고 법원행정처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인사 문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판사들이 줄서기를 강요당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됐던 것이고 특히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어떤 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왔는지를 저희가 좀 단편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게 예. 이번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양승태 대법원장. 그렇다면 이제는 뭐 수사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겠네요. 예, 일단 오늘 공개한 일지를 쭉 보면 언론들도 보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법원행정처가 지금 이제 밝혀진 내용을 기초로 해서 판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판사들의 성향을 다 분류를 해서 어떤 조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었고 특히나 인권법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조직을 없애버릴 것인가라는 계획까지 지금 다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블랙리스트가 어느 조직은 블랙리스트라고 맨 윗줄에 쓰고 시작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블랙리스트죠, 뭐. 예. 이것을 보고 지금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그냥 별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요. 전 원세훈의 2심 판결에 대한 보고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사찰하고 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에 대해서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했던 것, 이것들이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고요. 특히나 지금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회 같은 경우는 없애버리기로 하고 회원들의 그룹을 다 분류해서 사찰을 하고 공동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축소해서 주최하도록 협박했던 것도 지금 정황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외에도 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에도 개입을 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사실은 사법개혁을 시도했었는데 여기에도 이제 개입을 하고 안건들을 통제했던 것이 다 드러난 건데요. 다시 돌쳐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PC 하나를 들춰보는데 거의 지금 1년이 가까이 걸린 겁니다. 개인 PC도 아니고 공용 PC였는데 판사는 무슨 날 때부터 훈장을 달고 나오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범죄 혐의가 있는 판사들의 공용 PC를 들춰보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하고 싶고요. 나온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이것은 추가적인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양승태 대법원장 이후에 사법부를 대법원장의 의지와 지향점에 맞춰서 길들이려 했다면은 판사 각각이 헌법기관인데 이 헌법기관을 제멋대로 휘두르려 했다라는 범죄가 성립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것은 뭐 이제 두말라이 할 것
것도 없고 법원 행정처의 직원들이 또 다 판사기 때문에 판사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나약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이 예. 문제만큼은 지금 뭐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이 명령을 한 자가 누구인지 어떤 자가 집행을 했는지를 낱낱이 밝혀내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만약 박근혜 권력이라면은 이건 뭐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박근혜 정권은 뭐 정말 말 그대로 귀태 정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양승태 대법원장의 혐의가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헌법을 부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라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위법 행위라고 보고요. 또 시사인에 기고를 했던 판사에 대한 뒷조사, 기관 내용에 대한 사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럴 경우 이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전 언론사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민형사상의 책임들을 물어야 될 피해자들이 많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구체적으로는 어떤 법률을 적용해서 처벌할지는 앞으로 검찰에서 더 밝히겠지만 문제는 되게 심각해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또 한 부분 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원세훈 재판 관련돼서 내용을 보면요. 2심 선고와 관련돼서 이 내용이 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전 보고하고 사후 설명을 청와대하고 법원행정처가 같이 지금 주고받았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1심하고 3심은 알아서 잘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1심하고 3심은 청와대와 이미 코드를 맞춰서 사건들을 잘 진행을 했고, 지금 보면 2심 판사를 뭐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씨알이 먹히지 않았던 정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라 라고 시켰고, 법원행정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원행정처장하고, 처장은 대법관 중에 임명을 하고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을 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조직에서 특정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시나리오를 잡고, 그다음에 항소심 판결한 후에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이 이제 법원에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또 법원행정처가 접수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2심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됐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2심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2심만 조사했으면 됐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1심과 3심은 하나의 박자로 같이 돌아갔다는 얘기라고 저는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삼권 분립이 그대로 무너져 있는 증거이고, 오히려 2심 판사만은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말을 듣지 않고 청와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2심 재판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을 계속 파악하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사법부가 대통령, 그것도 그 밑에 있는 민정수석 우병우가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자기들 사정을 설명했다는 것 자체는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1심, 3심은 불만이 없었던 얘기고요. 1심, 3심이 조율됐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그런 의심을 저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 들춰봐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원세훈의 재판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게 아킬레스건이었다는 얘기였고, 그래서 재판부까지도 다 어떻게든 포섭해서 일을 진행하려고 했을 것이고, 2심에 대해서만 이렇게 법원행정처가 앞뒤로 조사를 하고 청와대에다가 보고를 했다는 것을 보면 1심과 3심은 통자에서 이루어진 부분들도 같이 좀 들춰봐야 되지 않나. 2심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제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아, 그래요. 이 사건만이겠습니까? 이상한 재판 결과가 많았어요. 이를테면은 1심, 2심에서 노동자가 이겼는데 3심 가서 엎어진 경우. 대표적으로 KTX 여승무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쌍용 자동차 노동자도 그랬고. 이들의 패배에 배후가 있었는지 혹은 농간이 있었는지 뭐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건에도 이제 나오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결론의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 합의체 회부해 줄 것을 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 문건에 적고 법원행정처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통해 사법부의 진위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함.
민정수석한테 법원 행정처가 사법부의 진위가 국회되지 않도록 상세 입장을 설명하는 상황으로 갔다는 것은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가 너무 정확히 보이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민정수석이 검찰 정도를 통제한다고 생각했지, 대법원 판사들까지, 법원 행정처까지 두 발 벗고 나서서 머리를 조아렸다는 건 참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인 것이 더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예. 예, 아시겠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고등학교 또 선후배 사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얽혀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과연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학위원으로만 작동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꼭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는 가깝게 포착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9년 동안 불거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사법부 자체의 망신인 거죠. 이런 정도로 과격하게 청와대가 사건의 건별로 법원행정처에 재판을 어떻게 하라고까지 지시를 하고 그 재판의 지시가 해당 판사들에게 내려갔을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판이 진행된 것에 아주 조그만 부분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근데 원세훈 한 건만 갖고 이렇게 쓸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놓고 보면 판사들이 부단하게도 이런 종류의 압력을 받아왔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불거지지 않고 조용히 있었던 것인지 저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사법 권력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인신을 거기에 맡길 수 있는 것인지 사실은 국가 권력이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민간인에 대해서 인신을 구속하고 그 사람의 생사여탈권까지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검찰과 경찰과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국민이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의 판결을 믿고 그것을 수용하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 감옥에 가서 옥살이를 하고 나오는 것인데 이런 사법부라면 과연 무엇을 믿고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요. 이게 무슨 뭐 일벌백계, 뭐 환골탈태 이런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구조에서 생겼던 모든 문제와 비리들이 이번에는 드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표적을 삼아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도 이제 저희가 잘 봐야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아무 상관없이 판사들의 항명 과정에서 PC를 하나 열어봤을 뿐인데 이 지경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태까지 까보지 못했다는 것이 또 반면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하기 때문에 어디를 들춰도 그냥 정상적으로 들추기만 하면 이렇게 썩은 데가 나는, 이거 국가라면 이런 국가기관의 이런 문제들은 정말 이번에 단호하게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자유한국당이 2017년 안에 적폐청산을 마무리 짓자라고 주장했던 것, 그것이 얼마나 어이없고 위험한 얘기였는지, 예, 저는 자유한국당도 이번에 다시 대법원을 비시로 한 사법 권력을 바로잡는 일에 절대 방해를 하거나 어깃장을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잘 파헤쳐서 이번 기회에 사법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요, 국민들의 저항이 잇따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법 권력이 신뢰받지 못하면 저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인 것이고요. 국가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사법부는 사법부대로의 독립적인 권력을 저희가 주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예. 그 양승태 대법원장을 미시로 한 사법 권력은 그 신뢰를 바닥부터 흔드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는 적폐청산을 지지하고 있는데 적폐청산을 할 최종적 주체가 법원인데 법원이 여전히 이런 구태에 쩔어 있었다면 이와 관련한 과거의 폐악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더러운 사법부에다가 적폐청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드러나는 것이 청취자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인에 대한 구속이 됐니 말았니를 가지고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서 뭐 실명을 공개하고 비판을 한 일들을 저희가 해왔던 것이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사법 권력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판사의 신상까지 확인해 가면서 이 사람의 어떤 판결을 하나 들여다볼 만큼
사법 권력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 현실인데 이젠 그것보다 훨씬 거대한 범죄가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 바로 잡지 않으면 정말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국민들이 아무리 나라를 잘 이끌려고 해도요. 삼권 분립이라는 건 결국 권력의 한쪽을 담당하고 있다는 건데 산발이 중에 한 다리가 무너지면 나라가 기우뚱하게 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정직하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사법 적폐 청산의 속도를 내면서 또 지금까지 부당한 지시를 받았던 판사들이 양심 선언을 하고 내부에서 고발들이 이어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전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사법 권력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사법부에게도 아주 큰 득이 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